예, 오늘은 어린이날이죠. 우리 집에도 어린이 한 명과 어린이 같지 않은 어린이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까지 어른이라고 얘기하니까 세 명이겠네요. 그런데 우리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럼 자녀와 가장 가까이 있고 자녀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자녀를 가장 모르는 것이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저도 가끔씩 애들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이 사춘기가 되니까 더 얘가 이런 애였는가 하는 뭐 여러 가지 충격을 받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행동들을 제가 살펴보는데 요즘 우리 애들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애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 먹고 있는, 좀 먹고 있는 두 가지의, 이 적들이 있으니, 하나는 게임이요, 하나는 짤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남자들은 보통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아이들은 보통 이제 짤을 많이 하는데, 확장성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더 그 포션이 넘쳐나는 것이 지금 이제, 짤이지요. 이 짤, 우리의 가장 시간을 많이 훔쳐가고 있는 뭐 쇼츠 같은 것 여러분 많이 보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여러분 50이 넘으면 이게 노안이 와요. 눈이 아파서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지금은 비웃죠. 늙어보면 알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끔씩 예지가 이제 뭐 보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그럼 예지가 보는 짤 이렇게 훔쳐보면 보니까 비슷한 영상들, 비슷한 주제들이 이렇게 이어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MBTI에 관한 영상이더라고요. 여러분 MBTI 요즘에 청소년들 만나면은 막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너 뭐야 MBTI 뭐 이런 거부터 먼저 묻는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 MBTI는요 이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이 말의 중자 그러니까 MBTI의 약자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이 브룩스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이제 같이 고안한 이 일종의 이 성격 유형 이 검사 뭐 이런 건데요. 맨 처음에는 이게 제2차 세계대전에 개발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자들이 다 이제 전쟁 가니까 그 전쟁 간 남자들의 공백을 여자들이 채워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이 MBTI를 통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시작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일이 어울리겠다. 이렇게 배치를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962년에 이 매뉴얼이 이제 실제적으로 출판이 되기 시작하고요. 몇 번의 교정과 보완을 거친 후에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국내에는 30년 전에 이 MBTI가 도입이 되었는데 이 카톨릭 이 김정택 신부님이란 분이 이것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개신교에서 적용이 돼서 많은 교회들이 MBTI 검사를 이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활용하게 되는데 이 교회와 이 성당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일이 있겠죠. 그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성격을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 연합을 해야 되니까 은사 개발을 목적으로 이 MBTI를 잘 활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갑자기 이 대중들, 특별히 MZ 세대들의 이 각광을 받고 열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해외에서 보도가 될 정도로 야, 이상해 한국에 가면 MBTI 모르면 안 된다. 뭐 이럴 정도의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 MBTI가 각광을 받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였지만 이 대표적으로 2020년도에 방송되었던 바로 이 예능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능에서 이 당시에는 조금 이제 한물이 간 이제 연예인 3명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팀을 만들어서 예 알아? 그래 뭐 이걸 했는데 이제 MBTI 가지고 검사를 하면서 각자 성격이 전혀 다르면서 막 그걸 뭐 이야기를 만들고 에피소드를 만들어간 게 사람들에게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MZ 세대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밈이나 짤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지금 보면은 MBTI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저가 ENTP예요. 그러면 딱 쳐보면 ENTP에 어울리는 식당, ENTP에 어울리는 여행지, ENTP에 어울리는 뭐 기타 뭐뭐 이런 거, 뭐 옷부터 모든 총괄해서 그 마케팅으로 활용될 만큼 이제 MBTI는 검사가 아니라
대중화되고 상업화된 굉장히 유망한 컨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열풍이 맞지요. 그래서요, 이 MBTI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그럼 이거 뭐냐 다 아시겠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MBTI는 한마디로 이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건데요. 그 성격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사람을 이제 네 가지의 조건으로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EI로 갈려지죠. 그리고 인식, 어떤 걸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느냐 생각하느냐 했었을 때 먼저 감각적으로 그것을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처음 보고 첫 느낌, 그걸 직관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S, N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받아들인 그 인식의 정보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것을 활용하냐에 대한 계기를 갖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따지고 살펴보고 팩트 점검하면서 사고적으로 그걸 활용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좋은지 나쁜지 내가 어떤 것을 느끼는지 감정적으로 활용을 해서 T와 F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실제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계획을 하고 꼼꼼히 준비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J.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잘 적용하고 잘 대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P. 그래서 이거를 이 네 가지를 이 경우의 수를 다 나누면 16가지 유형이 돼 갖고요. 다음과 같은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옵니다. 이 보시다시피 저기 보면 ISTJ부터 뭐 ENTJ까지 나오는데, 참고로 저는 저기 시뻘겋게 나와 있는 ENTP입니다. ENTP. ENTP는 이제 발명가형이라고 하는데, 이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MBTI는 이것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떤 형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벌써 얘기해 주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 따르면 장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박식하고 독창적이며 창의력이 풍부하고 안목이 넓고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는 재능꾼이란다. 내 얘기가 아니야. 내가 자랑하는 거 아니야. 여기 써 있는 거야.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점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은 저는 현실감이 좀 부족해서 현실에 집중을 해야 되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냥 막말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뜬금없고 재수없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약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나를 개발하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 개발의 팁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규칙과 규율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만들고,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가능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혈시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이때까지의 뭐 성격 유형을 검사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MBTI 파워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게 확장이 돼요. 확장. 단순히 성격 유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격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면은 바로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에서 전 ENTP라, ENTP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ENTP하고 제일 안 맞는 사람이 누구냐, ENTP가 자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옆에 꼭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줍니다. 심지어 이게 자기의 아내이고 자녀일 경우에, 아내는 저하고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ISFJ예요. 저희가 봤더니 ENTP는 ISFJ한테 끌린대요. 자기하고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죽도록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ISFJ하고 어떻게 잘 지내냐, 이런 대인관계법을 다 가르쳐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자녀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MBTI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 대인관계 문제, 상사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애 스킬, 내가 누구를 만나면 롱런하느냐,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냐, 그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냐, 이거를 MBTI에서 다 가르쳐줍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확장성에서 끝나서 뭐냐면 이걸 포용성을 줘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성격 이상해서 사람들이 나를 강제성 손가락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 같은 놈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유명인들을 찾아냅니다. 저 ENTP는 어떤 사람이냐면 소크라테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요. 버락 오바마가 있고요. 마오쩌둥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성격이 저렇게도 될 수가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이 국내에서 전체를 보면 제가 3.5% 되는데 순위를 매겨갖고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것에서 좀 안심까지 시켜주는 뭐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설명 들으면서 여러분은 떠오르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이 MBTI에 앞선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혈액형 성격 검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혈액형 A형, B형, AB형, O형을 가지고 뭐 농담하던 게 있었어요.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그 다음에 뭐 아시죠? 그리고 A병은 뭐냐면 지지지 뭐예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참고로 제 혈액형이 뭐다? A형. 뭐 이런 거 했어요. 왜냐하면 성격을 혈액형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궁합도 봅니다. A병하고 맞는 건 뭐냐? 보니까 B형이 맞고, 그 다음에 A형은 뭐 좀 별로고, 뭐 이렇게 쫙 나와요. 저희가 O형하고 많이 싸워요. 진짜 신기하게 싸우고 나면 딱 보면 O형이야. 그런데 신기한 거는 혈액형하고 성격의 유형을 이 관계성을 알아보려고 과학자들이 면밀히 노력했으나 전혀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토종 비결 수준인데 MBTI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거예요. 왜입니까? 뭔가 과학적인 거예요. 단순히 혈액형에서 이 성격이 어떻다가 아니라 지가 다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지가 다 이렇게 어떻게 조사를 해요. 95개 항목을 이렇게 건설을 해서 자기가 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결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조사를 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앞날을 분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 직업이 어울려. 이 직업을 했을 때 너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너한테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열려. 이런 것까지 심지어 재테크법까지 나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이 MBTI가 거의 척척박사 수준에서 거의 AI 수준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MBTI를 왜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우리 청년들 그거 같아요. 일단 간단 명료하죠. 그 다음에 뭐 소속감이 느껴지죠. 확장성 있죠. 뭐 종합 선물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MBTI 점점 더 이 한마디로 그 매료가 되고 이 점점 더 이제 빠지는 게 오늘날의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 MBTI를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겠는가? MBTI는 문제점이 없을까? 그것을 보면 이제 세 가지의 문제점을 파헤칠 수 있는데요. 이 다음과 같아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보여주세요. MBTI가요. 짝퉁 검사가 많아요. 이게 원래는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전문가의 검사 직전에 이 전제 하에서 지도하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MBTI는 다 뭘로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그거 다 짝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서 검사를 해도 틀린 경우가 간혹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의 스타일과 그날의 뭐 환경에 따라서 한마디로 이렇게 뭐 찍찍찍 눌러서 이게 과연 나에 맞는 정확한 검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그렇게 결과가 나와도 모호하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외향적 성향하고 내향적 성향이 외향이 55, 내향이 45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2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외향적 성격이 90%에 내향 성격이 10%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똑같다고 여기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16가지의 조각에 사람을 끼워 맞추다 보면 사실 이 변한다던가 모호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결과를 적용하는 게 과연 옳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거는 뭐냐면 그 적용에 있어요. 이것을 맹신한 나머지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계급을 나누고 서열을 나누고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어느 구직 사이트에 구직 이 광고가 올라왔는데 구인 광고가 우리는 EN 뭐 SP만 뽑습니다. 뭐 I는 안 됩니다. 이러고 심지어는 어느 이 짤을 보니까 MBTI 16개를 20세기에 맞는 MBTI 순위 해갖고 1등부터 16등까지 이렇게 쫙 줄을 섰어요. 이거는 굉장히 문제인가? 원래 MBTI를 만든 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대인관계 잘하라고 만든 건데 실상은 이거를 맹신하고 다른 식으로 적용을 하고 나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동체와 관계를 깨트리는 것까지 왔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이 MBTI의 문제점과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MBTI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보여주시죠. 이 세 사람인데요. 이 첫 번째는 칼 융입니다. 이 칼 융이 사람의 성격 유형을 한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한 건데 사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 중에는 그것 때문에 MBTI 믿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심리학자들도 이게 과거 한참 지난 철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오늘날 이 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적용한다는 건 이건 좀 문제 아닌가 싶고요. 제일 충격적인 게 뭐냐면요. 이 MBTI를 실제적으로 창시한 이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이 모녀, 이 어머니와 딸이거든요. 이 심리학을 전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대학도 전혀 다른 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 전공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물론 나중에 뭐 교수들의 자문을 받았을지라도 이런 식으로 항목을 만들고 검사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우리가 얼마나 물어볼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요. 그래서 이 로버트 호건이라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MBTI는 최악의 성격 검사 중 하나다. 그리고 중국의 포춘 쿠키를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비난을 하고 그리고 MBTI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상담학자들은 굉장히 반기하는데 심리학자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차라리 뭐 헥사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것은 이 성격 유형이 어떻고 여러분의 성격 유형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1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 하실 일이고 제가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왜 하필 지금 이 청년들이 혹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 MBTI에 열광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던 그것을 캐캐 묵은 것을 지금 꺼내서 21세기가 넘어가고 한참 넘어가는 이 시대에 왜 청년들이 여기에 각광을 하고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화선교원 임준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아닌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지털 격변기와 글로벌 시대 속에서 태어났으며 경제난, 구직난이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MZ세대들은 갑작스레 닥친 코로나19 상황까지 겪게 되었다. 한창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아야 하는 MZ세대들에게 이러한 고립 상황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안겨준 것이다. 한마디로 고립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립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요. 어렸을 땐 정말 못 살았어요. 전후 세대니까. 근데 열심히 일을 해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잘 살아요. 집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의 세대는 어떤 세대냐? 여러분의 세대는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겁니다. 경제가 기울고 있어요. 애를 안 낳으니까 더 심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누리던 거를 앞으로 못 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많았던 직업이 앞으로 점점 사라질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AI 뭐 이거 더 심하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경제난과 구인난을 겪고 있었어요. 청년 구인 뭐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털컥하고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3년간 다 묶여서 고립되어 있었어요. 청년 때 항상 왕성히 사람 만나고 일하고 있어야 될 때 아무것도 못하고 다 그냥 묶여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립감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의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데요.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이 MBTI 열풍 이면에 있는 심리를 보도록 하죠. 보여주시죠.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안하다.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느냐? 이게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내가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세대는 나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세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일하다 다 끝났는데 여러분 잘 키워서 잘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내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자신 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되겠어? 불안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불편하다. 불편한 거예요. 뭡니까? 집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다 해줘요. 아빠가 다 해줘요. 근데 나가봤어요.
갔더니 친구들 만나야 돼요. 나갔어요. 나갔더니 회사예요. 회사니 거기 상사가 있어요. 상사는 꼰대예요. 라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불편한 거예요.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그 관계의 불편함 속에서 내가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요즘 뭐 MZ 세대를 가지고 무슨 버릇없다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요. 부모들이 그렇게 키운 거거든요. 여러분의 죄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불확실하다.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당장 내가 열심히 해도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격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하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고립의 상황 견디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뭔가라도 작지만 확실한 걸 붙잡고 싶었던 거야. 그게 뭐다? MBTI예요. MBTI는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처럼 길을 보여주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자기 개발의 팁을 줘요. 자, 근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아는 분은 뭐 혈액형에 따라서 거의 80% 되는 확률을 가지고 결혼하신 분이 있어요. 혈액형을 가지고 이혼했어요. MBTI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론과 논리와 조사는 삶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는 인생을 쫓아갈 수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MBTI를 의지하고 그것을 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 정말 도움이 될까? 나는 여전히 고립되어 있고,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불편하고, 나는 여전히 불확실한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면에 있는 그 문제점, 그걸 좀 파헤쳐 보면서 과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소와 양과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야곱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어떻게 되고요? 두렵대요. 어떻게 해요? 답답하대요. 한마디로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고립되어 있고 답답한가? 그는 지금 위기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그는요, 지금요, 불안합니다. 뭐가 불안하냐? 엄마, 아빠 옆에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저기 멀리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에 삼촌 집에 살다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뭐예요? 여기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 사람도 아니에요. 하란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가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요. 난 뭐지? 불안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두 번째로 이 사람은요.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왜입니까? 지금 이 야복강을 건널까 말까 하고 있는데 건너면 누가 있냐면 자기 형 에서가 있어요. 그 에서가 누구냐? 지금 칼 들고 자기 죽이러 와요. 그러면 뒤를 보면 뭐가 있느냐? 자기가 같이 살던 하란에서 오는 이 라반이라는 삼촌이 있어요. 라반이라는 삼촌도 한마디로 칼 들고 사람들하고 자기 죽이러 쫓아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옆을 보면 뭐가 있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피도 안 섞였어. 내가 거기 가서 과연 적응하고 잘 살 수 있을까? 내 관계, 주위를 둘러싸여 있는 관계가 다 불편한 거예요. 이러한 이 야곱은 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내일을 도대체 알 수 없는 불확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에서를 만났어요.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살았어요. 그 다음에 난 뭐 하지? 가나안에 어디 가지? 돌아갈 수가 없는데 다시 하란으로? 내일을 모르는 거야. 내일을. 실제적으로 에서랑은 잘 넘어갔어요. 나중에.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 옆에 있는 가나안 한 마을의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둥지를 텄는데 둥지를 트자마자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가족이 몰살당할 뻔하는 위기가 와요. 불확실한 거예요. 내일을 몰라.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고 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화상을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 불안함, 불확실함을 느낀 이 야곱, 그럼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고 있을까? 성경을 같이 보면은 이 야곱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도 하는 모습이 보는데요. 하필이면 야곱이 택한 뭐라도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보여주시죠. 싸우고 앉았어. 막 뭐예요? 저기 막 이렇게 막 하죠? 저 뭐예요? 씨름을 하고 앉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 그냥 씨름이 아니라요.
이건 격투기야, 격투기. 한마디로 그 여러분 아시는 뭐 그거 하는 거야, 그거. 그거 하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누구랑 싸우는지도 몰라. 가만히 야복강에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 근데 뭐 이상하게 싸움이 벌어졌어. 뭐 실랭했는지 몰라. 그 사람을 붙잡고 안 놔. 당장 저 애소를 만나야 되는데 신경도 못 써.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잡고 막 싸우다가 막 지금 그러고 앉았어.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 왜 이 사람은 이 불안감과 고립 속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이렇게 씨름을 하고 앉았을까? 이러한 야곱의 심리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그 사람하고 싸웠을까? 이유는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불안해서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는 뭔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붙잡아요, 안 놔요. 심지어는 자기 막 탈골되고 막 이래도 붙잡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 축복해 줄 때까지 안 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뭐냐면요. 이 지금 야곱은요, 한마디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불편하니까, 불안하니까, 불확실하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면 좀 마음이 안심될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 어디서 뭐가 만날지 모르면서 열심히 달려만 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 들었어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여러분, 요즘 세상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세상 아니에요. 내 말이 맞아 틀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잘 없지만 열심히 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별로 없어. 요즘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잘 선택하고 잘 지혜롭게 잘해야 돼.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니 여기서. 그래서 야곱은요, 이런 불안감과 고립감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도 붙잡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야.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누구였냐면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다름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겼어. 그리고는 그에게 이러한 고립과 불편과 불안과 불확실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해 주는데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먼저 그에게 뭘 물었습니까? 이름을 물었어요. 야, 너 누구야?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물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름부터 먼저 물었을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삶을 뜻해요. 제가 이름이 뭐냐면 빛날성의 백성민입니다. 그래서 저를 아마 어머니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환히 빛나는 사람, 대머리로 만드시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었어요. 이름 안에는 바람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신기하게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져.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 이 노아라는 사람의 뜻이 뭐냐면 위로라는 뜻이야.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다 죄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 사람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열국의 아비란 말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됐어요. 이름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묻는 건 넌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어? 네 인생은 도대체 뭐니?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넌 지금 이렇게 불안이 떨고 있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요? 제 이름이요? 야곱인데요? 야곱? 제 인생은 야곱이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야곱이란 뜻이 뭐냐? 야곱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발 뒤꿈치. 왜 하필 발 뒤꿈치냐?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쌍둥이였는데 형님 발 잡고 태어났거든. 근데 이 발 뒤꿈치라는 말은 뭐냐면 남의 발 뒤꿈치 잡아서 잡아뜨리는 사기꾼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평생 자기 형 뒤통수 쳐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 가갖고 팥죽 한 국을 열심히 끓여갖고 냄새 풍기고, 그리고 야 팥죽 한 국을 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네 장자권 줘. 그 사람의 유산을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자식 가만히 안 둬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야. 인생이 사기꾼 인생이었어. 자기 힘과 자기 뜻과 자기 판단대로 사려는 그 힘, 열심히 해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보려는 그런 인생이었거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었어요. 네 이름 뭐니? 저 야곱인데요. 사기꾼인데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인생 그렇게 사기꾼으로 살니까 이 모양 된 거야. 왜 야곱은 사기꾼으로 살았을까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기엔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좀 거짓말하고 죄짓고 좀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도 뭔가 붙잡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 누구냐? 야곱인데요? 야곱인데요? 자기 자신을 먼저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 이제 야곱은 그만 살아. 그렇게 살면 이거 해결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길은 뭐냐? 다름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그 글자가 다음에 같은 글자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요, 앞에 이스라라는 이 원형이 사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뭐 다투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게 더 확장되는 말이 뭐냐면요, 누구 때문에 힘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하나님과 겨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말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게 된 사람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네 인생 뭐야? 야곱인데요? 내 꾀대로 살았는데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렇게 되면 잘 될 거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요? 내 힘대로 살았는데요? 너 그 인생 끝나지 않으면 너의 삶 속에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 새로운 길은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사는 삶이 이 사람의 정답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MBTI 그 하나의 자기 인생을 투영하고 거기에 투자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투자해야 될 거를 이제 결단할 때야.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똑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게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돼야 돼. 자, 그렇다면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써왔어. 어제 하루 종일 고민했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뭘까?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따라해 봅시다. 불안하면 의지하고, 불편하면 사랑하고, 불확실하면 기도하라. 내 힘으로 하면 불안해요. 내 힘으로 하면 불편해요. 내 힘으로 살면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 다시 한번 볼까요? 불안하면 의지하고, 불편하면 사랑하고, 불확실하면 기도하라. 내가 자꾸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 그러면 여러분을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 믿고 붙잡고 사세요. 내 주위의 관계가 자꾸 나를 괴롭혀. 여러분, 그러면 그걸 다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보는 거지. 그리고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 그때 주님은 얘기하셔서 기도해.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내가 했잖아.
그래서 불확실하면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 같나요? 여러분의 아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깰 때 무슨 생각합니까? 출근하기에 바쁘신가요? 학교 가기에 바쁘신가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한번 기도를 해봐.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와. 누구하고 자꾸 불편해.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데 하나님 이것 주님 안에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일을 알 수 없어. 이게 될지 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맡깁니다. 지금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칼럼에 썼죠. 우리 실버들 막 그 놀러 가는데 막 비가 막 강풍하고 막 온다고 난리가 나. 이 가면은 무조건 비 맞고 어르신들 막 이제 강풍 맞고 오는 막. 야 이거 날짜를 바꿀 수도 없고 이미 뭐 돈은 얘기 다 해놨고 식당도 정해놓고 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핸드폰 켜고 그때부터 1시간에 한 번씩 열고 하나님 비 이거 오면 안 됩니다. 비 이거 오면 안 됩니다. 계속 그랬어. 근데 신기한 게 3시간 그거 볼 때마다 1시간씩 뒤로 밀려가던데 내가 무슨 비를 밀려가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가는데 하나님 좀 좋은 날씨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이거 감당하겠어. 이거 아프신 분도 많아서. 그리고 나서 갔어요. 하늘이 막 활짝이고 왔어요. 딱 와서 도착하니까 비가 내려. 이게 기적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불안하면 의지하고, 불편하면 사랑하고, 불확실하면 기도하라.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립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건 아무도 부인을 하지 못해. 잘 되리라는 보장도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얘기하세요. 야곱의 삶이 아닌 이스라엘의 삶을 살 때,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